네, 저희 지금 드디어 파르테논 신전 앞에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전체 건축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리스 건축이 이집트 건축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전환기의 건축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테네 모나스티라키 광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옆에 아고라가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장이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평평한 공간에다가 주변에 아케이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곳에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공간이죠. 그래서 제일 일상하고 가까운 공간이 사실 아고라예요. 사람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의 상징적인 공간이 아고라인 거죠. 뭐 그곳에서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융합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나온 데가 아테네 기차역이구나. 근데 그것도 어저께 봤을 때하고 또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네. 나 어제 진짜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세상에, 나는 그 유리창이 열려가지고 시끄러운 줄 알았거든? 근데 꽉 닫아도 시끄러운 거야. 방음이 하나도 안 돼. 이제 에어비앤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가면 안 돼. 내가 진짜 거기서 바라보는 파르테논 신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택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카메라도 이렇게 줌 써가지고 왜 뒤에 있는 거 멀리 당겨서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게 하는 기법, 그걸로 찍은 거더라고. 자, 들어가 볼까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기 스토아예요. 우리가 그 일본에 가시면은 신사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종교 건축이죠, 신사가. 근데 그런 신사에 가면은 항상 그 밑에 시장들이 딱 있어요. 그 가는 길에 가게들이 쭉 있죠. 성경책도 보시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뭐 치우고 이러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돈도 바꾸고 재물로 쓸 수 있는 비둘기라든지 양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종교 건축과 그 주변부의 상업시설, 이거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곳이 과거에 이 아고라에 있는 가게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문이 21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가게 입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벽이 있었겠죠. 그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거를 횡으로 다 터가지고 하나의 뮤지엄으로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곳에서 물건을 팔던 그런 가게였던 거죠. 이분이 헤로도토스래. 이분 자주 나오시네, 헤로도토스. 안토니우스 황제래요. 갑시다. 와, 엄청 큰 기둥이었나 본데? 아고라 근처에 헤파이토스 신전이, 대장장이 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일상과 밀접한 뭔가 생산하는, 공업 생산에 관련된 신이니까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아테네보다는 얘를 더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21개의 상점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 앞에 두 열의 회랑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완전한 실내 공간은 여기밖에 없고, 그 앞에 그거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공간이 그냥 지붕만 있는 회랑의 공간이잖아요. 그 공사비는 더 적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인류가 발전할수록 점점 공간이 실내화 되거든요. 우리가 원형극장은 실외 야외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로마 시대 때 가서 콜로세움으로 가면은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정도까지 가고, 거기서 더 발달한 시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실내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내 공간이 전체의 33% 정도만 차지하다가 그게 점점 실내 포션이 넓어져서 1851년도에 런던의 수정궁에 가서는 완전히 100% 실내 인테리어 공간이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갔다든지 아니면 롯데월드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내화된 상업 공간이잖아요. 이 정도로 넓은 공간인데 거의 한 90%는 야외 공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몇 개 엣지 부분에, 경계부에만 아케이드 공간의 절반의 실내 공간이 있고, 그거보다 더 뒤쪽에 완벽한 실내 공간이 있고, 그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좀 언덕진 높은 곳에 저런 대장장이 신의 신전이 하나 딱 놓여져 있고 그런 구성인 거예요. 와, 저는 여기 와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안에가 볼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박공지붕으로 만들어진 구조체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볼트 구조가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여기서도 볼트를 많이 썼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일 상업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아고라 광장 바로 옆에 헤파이토스 신전이 있잖아요. 규모는 작지만은 방문 빈도수를 따지면 어쩌면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자주 가는 그런 신전이었을 것 같아요. 상업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교 건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년대 많이 보였던 상가 안에 들어있는 교회와 되게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 헤파이토스 신전에는 테세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완전히 고대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 알타미라 동굴에는 소를 그려놨잖아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동물들을 보통 숭배를 합니다. 보통 추운 지방으로 가면 곰을 숭배하고 더운 지방으로 가면 호랑이를 숭배하죠. 근데 그런 동물을 숭배하던 곳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져요. 그 퀘베클리 테페를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T자형 돌에 새겨져 있는 거에는 동물들은 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식물도 조그맣게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조금 더 동물보다는 존귀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시게 되면은 길가메시 옆에 제일 친한 아주 강력한 그런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엔키두라고 있어요. 반은 동물이고 반은 인간 정도 되는 존재예요. 막 뿔도 달려있는 걸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그 엔키두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섹스를 많이 하면서 인간화 돼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를 도와서 되게 많은 일을 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인반수가 동등한 관계인 거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딱 오게 되면은 테세우스 때부터는 반인반수로 있는 존재들은 되게 사악한 존재로 묘사된다든지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도 사실은 반인반수죠. 그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또 미노타우루스라고 나오잖아요. 미노스 왕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뭐 소하고 사이에서 애가 나와서 애가 반은 소고 반은 인간이고 뭐 그런 저주받은 애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테세우스가 미로에 들어가 가지고 죽이는 걸로 나오죠. 메두사도 대표적이죠. 메두사도 머리가 막 뱀으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동물의 그 역할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은 다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인간의 위치가 거의 신에 버금가는 존재로 이제 격상되는 게 그리스 시대부터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가 그리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정말 주인공이 돼서 영웅서사가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신화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서 많이 배웠던 우리나라의 신화는 단군 신화잖아요. 그래서 웅녀가 곰이었다가 인간이 되는 그런 얘기로 나오죠. 아직까지는 토테미즘이 좀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아담한 신전이네. 아침에 아고라에 와가지고 봤는데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어떠한 사회들도 사실은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건축으로 표현된 게 별로 없었어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문명을 가서 보면은 물론 유적들이 더 오래된 곳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하게 도시 계획상으로 보았을 때 그 상업 시설들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없거든요. 신전이나 무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특이하게도 아고라라는 그러한 시장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 공간이 우리나라처럼 뭐 5일장 그래가지고 닷새 만에 한번 모여가지고 평지에서 사고 팔다가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천막 치고 있다 가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졌잖아요. 폐랑이 지어지고 스토어 건물이 지어지고 뭐 여러 가지 가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늘에서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물론 그 앞에 비어있는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그게 도시계획적으로 한 구획으로 돼서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바실리카라고 그래서 실내 공간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회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면적의 공간이 완벽한 실내 공간으로 쓰여지게 되면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하는 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모든 유럽에 가면은 대성당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주변부로 가게들이 있고 이런 구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들어졌던 이 도시 계획의 포맷이 그대로 다른 도시에도 로마를 거쳐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아테네를 셜록 현준에서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 건축이라든지 극장, 우리가 당연하게 도시 그러면은 만들어졌을 때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줄기세포격으로 이 아테네에 다 드러나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 건축이 있고 아고라 시장 광장이 있고 원형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장 공간도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번 아테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제일 컸다는데? 이거는 기원 후 1000년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근데 재밌다. 저기는 대장장이 신전이 있고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여기는 교회 건축이 만들어져 있고 높이는 얼추 비슷한 언덕의 높이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커피 마시러 갈까요? 이게 염소 치즈예요? 이 하얀색 이거? 이거 뭐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근데 향신료가 들어간 버터야.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오이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진짜 오이 못 드시는 분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나도 오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And this is butter with herbs inside. 다 맛있어. 특히 식당에서 주는 이 바짝 구운 토스트가 되게 맛있어. 다른 나라 음식들은 막 향신료나 이런 걸로 맛을 내는데 이들은 그냥 원래의 맛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 중동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카타르, 도하, 페르시아 음식까지의 이런 야채 샐러드류 음식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다 맛있어. 평점이 높은만 해. 두고 먹어볼까? 근데 해산물 안 좋아하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나도 맛있다. 이거 먹어야겠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스페인 음식? 바게트에다가 올려서 먹는 거? 맛으로 치면은 난 아까 샐러드가 제일 맛있고 두 번째가 얘예요. 세 번째가 얘예요. 이게 네 번째. 저희 지금 이제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테네 셜록 현준의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퀀스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걸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로만 포럼이래요. 로마 시내에도 로만 포럼이라고 있죠.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유적지를 보러 가면 맨날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거의 불문율 아니야? 뭐 부석사도 그렇고 다 올라가야 돼. 다 중요한 건물들이니까 내려가면서 본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람브라 궁전도 그렇고 예전에 그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데가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것도 산에 올라가잖아. 일단 성수를 오려면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야. 중력을 거스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28년 전에 왔을 때는 이쪽 길로 안 가고 반대쪽 길로 갔는데 그 길이 더 시퀀스가 웅장했던 것 같아.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여기는 왠지 이렇게 주택가를 관통해서 가는 느낌이 소박하네요. 메인 엔트런스는 거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으로 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건축사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 시퀀스로 올라온 다음에 신전을 정문에서 안 보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입구에 들어가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퀀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일로 오면 안 됐었던 거야, 우리는. 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시퀀스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작진의 실수로. 다 내려오잖아, 지금 일로. 예, 저희는 지금 아레오스 파고스 언덕에 올라와 있는데요. 신화에 의하면은 포세이돈의 아들이 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을 겁탈을 해서 아레스가 열받아서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이곳에서 그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연유에 의해서 고대 아테네에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 장소로 썼다고 해요. 아씨, 거의 그 북한산 100군데로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보니까 아주 그냥 다 보이는구만. 와, 빗방울 맞았어 나 지금. 저기 지금 비 와서 하얀 거 아니야? 점점 일로 오는 것 같은데? 포르토의 알바로스자 수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관계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의 저희가 이제 전세 낸 것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헤로도토스 극장이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공연을 봤다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갈 때 엄청 푹푹 찌는데 시원합니다. 아주. 조금만 늦었어서 저 RS 언덕 못 갔겠는데요. 미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딱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부석사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서 심장 박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돌에 다 있는데요. 저기 각각의 돌마다 톡톡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기다가 밧줄을 걸어서 밑에서 돌을 끌어갈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드디어 파르테논 신전 앞에 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금 비율 같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된 인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르테논 신전의 전체 건축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인데요. 그리스 건축이 이집트 건축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전환기의 건축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 문명이 있기 전에 되게 중요한 문명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의 신전들을 보시면은 기둥들이 쭉 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신전 건축은 지구라트 건축이라서 높이 쌓아 올리는 건축이잖아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여기를 가서 보시면은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 기반을 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강 하구에 있으니까 평지잖아요. 거기서 높이를 만들려면은 건축물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라트 신전을 높게 진흙벽돌을 쌓아 올렸던 거죠. 근데 여기는 창업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계곡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언덕을 이용하면은 그런 신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 위에 가운데에 지구라트를 쌓은 것처럼 여기는 주변에 보시면 높은 산들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구릉지 같은 곳에 가운데에 이 아크로폴리스 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높이 신전을 지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집트 신전 건축의 기둥 건축들이 쭉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단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붕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건축들이 다 평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무스타바라고 하는 뭐 그런 무덤 건축이든 뭐든 다 평평해요. 근데 여기는 비가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빗물 배수를 위해서 시옷자의 박공지붕을 만들었다는 게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면을 딱 보시면은 이집트 신전 건축은 앞에 기둥들 쫙 있고 평평하다면 얘는 저렇게 삼각형의 지붕들 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생겨나는 게 페디먼트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박물관에 갔을 때 그 페디먼트 삼각형에 각각의 높이에 맞게끔 사람들의 포즈를 바꿔가지고 막 조각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전장하는 모습이든 뭐 이런 것들 막 새겨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전 건축에 지붕이 생겼기 때문에 페디먼트가 앞에 생겨났고 거기를 장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 넣을 수 있는 부조를 넣고 조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면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고대 때의 알타미라 동굴 때부터 벽화였다가 göbekli tepe의 부조였다가 그다음 페디먼트의 그런 상징적인 조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계단을 올라온 다음에 심박수가 빨라진 상태에서 게이트를 통과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파르테논 신전의 여기는 정면이 아니고 뒷면이에요. 그래서 쭉 걸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신전 그거를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거꾸로 유턴을 해야지만이 파르테논 신전의 정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신전은 기둥이 여자들의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걸로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확실한 썰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이죠. 근데 기둥 구조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돌 건축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나무 기둥을 잘라가지고 그 기둥의 원조가 된 거거든요. göbekli tepe는 벽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거긴 기둥이 없죠. 그러다가 이집트 시대 때 이제 기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야자수 나뭇잎 같은 것들이 주도 부분에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에 있던 나무 기둥에서 그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따갖고 와서 돌로 재료만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돌을 썼을까? 나무로 하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국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더라도 돌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인면에 보시면은 저 지붕 끝에 그러니까 처마처럼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다 굳이 이 돌로 만들었을 때에는 필요가 없는 장식적인 요소인데 그게 이제 나무 건축에서 따온 요소기 석가래와 비슷하게 저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특징적인 거가 뭐냐면은 기둥들이 보면은 위에는 조금 밑으로 갈수록 넓어져요. 근데 물론 돌을 쌓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저 형태가
사실은 나무의 그 구조의 모습이기도 하죠. 나무 줄기는 밑에는 이렇게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석사의 무량수전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제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위에는 좁고 중간에 배가 불룩했다가 밑으로 가면 다시 좁아집니다. 근데 왜 똑같은 기둥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는 비에 젖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땅에 닿는 부분들은 항상 주춧돌 같은 걸 베이스를 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이 밑으로 가서 넓어지면 돌을 훨씬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만들기가 어렵고 사람이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밑에를 다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께만큼으로 밑을 이렇게 약간 쳐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것들은 거의 다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현상, 건축에서 어려운 말로 좌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운데가 두툼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가서 땅하고 닿는 부분, 거기에는 주춧돌이 놓여지는데 거기를 약간 폭을 가느다랗게 만들게 되면은 주춧돌의 크기도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석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비에 젖어서 그럴 필요가 없고 바닥 자체도 일단 돌로 만들어진 베이스로 되어 있고 다 하니까 구조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밑에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저런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인면을 이 사람들이 막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데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딱 아름다운 직사각형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사실상 약간 기둥을 바깥쪽으로 기울여 틀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딱 사각형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 상태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야, 아까 우리 봤던 대장장이 신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 마치 우리가 리스본에서 봤던 그것 마냥 이 안에도 들어가기 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뭐 신전이건 궁궐이건 간에 바뀌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려면은 공간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보시면은 맨 바깥쪽에 열주가 있고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안에 한 칸 들어가면은 네모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나오고, 거기 안에 이제 아테네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헤파이스토스 신전도 보면 평면도가 똑같잖아요. 규모만 좀 작았다 뿐인 거지. 이집트 신전도 가서 보시면은 열주들 쫙 있고 그 안에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고 정말 성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면도 또 뭐랑 똑같냐 하면은 모세의 성막하고도 똑같아요. 울타리 쳐 있고 그 안에 천막 쳐 있고 그 안에 커튼 쳐져서 그 안에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이런 모든 평면도들이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 평면도는 나중에 그대로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 됐을 때 그냥 평면도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언약궤를 배치하고 이런 걸로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자금성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이 돌무더기를 보관할 때 쓰나 봐요. 이걸로 다시 조립하는 것 같아. 가운데 피스가 있어 딱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끔 한 거죠. 그리스 국기 같지 않아, 이 남박? 그리스 패션이야. 여기가 멋있는데? 아, 여기서 또 웅장하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 그래서 아무런 장식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엘렉테이온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뿔 같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오니아 양식. 그 다음에 아까 제일 화려하게 코린티 양식이라고 이파리가 그 조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나는 코린티 양식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오니아 양식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렇게 약간 수학적으로 보이고. 아, 근데 이게 재밌네요. 이 안쪽에 돌이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를 쌓은 건지 모르겠는데 돌이 다듬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되게 딱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는 면인데 안쪽에서 봤을 때는 울퉁불퉁해요. 피라미드도 보시면은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이걸 만들 때 끝부분에 가서 이 꼭대기의 삼각형 부분을 얹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램프를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이 램프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높이로 올라가는데 위로가 좁아지니까, 그 최종훈 씨라는 그 아마추어 피라미드 전문가가 있거든. 그분이 내세운 가설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 가서 똑같이 거의 올라간대.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돌을 딱 얹고 꼭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의 면으로 딱 그 앵글을 보고서 돌을 잘라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돌을 잘라내면은 그 나머지 피스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서 보통은 왕비의 피라미드를 만들던지 죽은 왕자의 무덤을 만든다든지 그런데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나온 부산물로 그 돌 갖고서 이 밑에 있는 원형극장 같은 거 만들 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얘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나는 첨성대가 천문대였다는 가설은 믿지는 않아. 그 첨성대 안쪽을 보잖아요. 바깥은 되게 맨질맨질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안은 되게 엄청 물퉁물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안에는 막 되게 거칠게 돼 있어가지고 한 절반만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와우. 웨스트 페디먼트. 그러니까 웨스트 페디먼트는 뒷면인 거죠. 아테네가 섬기는 그 주신을 누구로 할 것인가 투표를 하는데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이 있었는데 포세이돈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금물을 주고 이 아테네 여신은 저 올리브 나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시가 모시는 진짜 신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전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래요, 이게. 네. 야, 진짜 완전한 바위산이야. 궁궐을 지을 때 북악산하고 인왕산 앞에다가 지었잖아. 바위산 앞에다가. 신해산도 바위산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성스럽게 느껴지나 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 훨씬 큰 것 같아. 멋지네. 근데 진짜 여기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쭉쭉 빠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비 오면 진흙 같아가지고 질퍽해지잖아. 얘는 배수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돌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단단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폭우가 오랫동안 장기간 내리지도 않거니와. 이건 뭐지? 유적 발굴하는 건가? 아, 여기 한적하고 좋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나 봐요. 아, 이러면은 나가면은 어저께 우리 그 박물관으로 나오는데 디오니소스 극장하고 헤로도투스 아티쿠스 사이에 쭉 긴 스토어가 있었대. 멀티플렉스 시네마 옆에 있는 삼성동 코엑스몰 같은. 네, 저희 지금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폐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쪽에 반대쪽에 아티쿠스 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고 그 사이가 스토어가 길게 있었다고 그랬죠. 아담하네. 옛날에는 꽤 컸네요. 보통은 이런 극장들이 규모가 성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투표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사실은 그리스 건축이 다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건축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런 언덕과 경사로가 많잖아요. 그럼 평지 쪽에 낮은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을 거고 여기는 나무들이 막 있는 그런 숲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을 짓거나 뭐 할 때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산의 끝자락 아랫부분에 있는 경사진 그런 언덕 같은 게 많이 생겼을 테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앉으면은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공간이 되고 뭐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지형의 모습 자체가 이런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 이런 곳 근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음향적으로 잘 들리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공간들은 사실은 나일강 하구 같은 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그 평야 같은 데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긴 되게 어려운 거죠. 거기는 오히려 인공적으로 지구라트 같은 산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오목한 형태의 이 계곡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공간 구조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아테네의 지형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모여서 낮은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음향도 잘 들리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게 더 발전을 하면은 저런 벤치 같은 좌석들이 있는 극장이 되는 거죠. 보면은 좌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높은 데 앉아서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스테이지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과 저기 앉아 있는 사람하고가 동등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가.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언제든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은 지구라트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제사장 같은 사람밖에 안 됐다면은 이 아테네에서는 원형극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권력자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게 연극이 뭡니까? 4대 비극을 상영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비극을 상영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스토리를 보면서 12,000명이 다 울고 웃는 거예요. 두 12,000명의 사람들이 공통의 감정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온 국민이 밤 9시 반에 뭐 SBS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드라마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가 통해요. 마지막 회에 최민수 씨가 죽으면은 그 다음날 가면 다 자기 친구 죽은 것 같은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의 감정 상태가 된다는 거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V가 없던 시절에 그리스 사회는 원형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원형 극장에서 4대 비극을 상영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통의 감정 상태가 되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되게 큰 겁니다. 더 들여다보면은 왜 그럼 그리스 사회가 상업이 발달했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이게 표음 문자와 표음 문자는 많이 다르죠.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몇 달만 지나면 한글을 다 깨우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쉬운 문자예요. 근데 표의 문자, 우리가 천자문 떼려면 한 1년도 더 걸리지만 천자문 다 떼도 논어 443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표의 문자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지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표의 문자를 갖고 있는 사회는 글자를 공부하는 세월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되게 짧았던 시절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글자를 다 배운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제일 각광받던 화이트 칼라 직업이 서기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 화이트 칼라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글자 공부를 시켰습니다. 옛날 기록 보면은 막 점토판에다가 글자 쓰고 지우고 글자 쓰고 지우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막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글자예요. 근데 페니키아 문자는 표음 문자니까 글자를 배우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인들이, 일반인들이 문서를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글자를 통해서 상업 계약서를 쓰기도 되게 쉬웠고, 또 하나는 글자를 배우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똑같은 평균 수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훨씬 더 다양한 언어의 문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비극, 연극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문학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많은 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이 글자를 써먹을 수 있는 수명이 기니까 문학도 많이 쓰고, 문맹률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독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문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연극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장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가 나오고 수평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게 이미 사회 자체가 되게 민주적인 사회였고, 반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연극을 상연하는 그러한 권력의 분배를 시킬 수 있고 평등한 공간 구조가 나오는 극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 시작해서 산업 구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문자 체계와 합쳐져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거기에 건축까지 이게 하나가 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커진 거가, 아테네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시내가 거의 이거를 그냥 4배 정도 규모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객석을 딱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게 콜로세움이 되는 거죠. 콜로세움은 한 번에 내가 6만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형극장보다도 2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검투사 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야, 우리가 어저께 봤던 박물관하고 모든 게 다 이어지네. 이제 커넥팅 다트가 되네. 플라카에서 밥 먹은 위치와 박물관 저 안에서 바깥에 파르테논을 봤던 것과 올라가서 내려다본 것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되네. 근데 저희 지금 아테네, 그러니까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주택가인데요. 저는 아테네에 와서 본 것 중에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한 5층 이하의 단층으로 되게 밀도가 높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골목길들,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가 만들어지면은 되게 이런 데 안에 들어오면 되게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건 좋고요. 또 하나 건축적인 특징이 모든 건물에 발코니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햇빛은 강한데 습도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만 차단하면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직사광선이 유리창으로 곧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처마를 길게 뽑는 건데, 1.5에서 2m 이상의 발코니를 뽑아버리면은 그게 처마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어닝을 저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햇빛 들어오는 거 막을 때는 우리는 블라인더나 커튼을 쓰죠. 그래서 유리창 안쪽에서 차단을 하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일단 유리창을 통과한 다음에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서 커튼이나 블라인더를 내려봤자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유리창 바깥에서 막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닝을 설치한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수평면에서 뭐 한 1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어닝이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닝이 거의 45도, 많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도 가까이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70도 80도로 서 있는 저런 거의 벽에 가깝게 서 있는 거는 그냥 아예 벽을 하나 세우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밑으로는 바람이 통해서 들어오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햇빛들은 발코니 바닥에서 떨어지게 돼서 실내 공간까지는 햇빛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어닝이, 발코니가 일단 있고 거기에 한 80도 정도 되는 기울기로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테네 건물 파사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기후가 아열대 지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난방보다는 오히려 냉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거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블라인더가 아예 유리창이랑 한 패키지로 돼가지고 바깥에서 블라인더를 내려서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아예 차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뜨거운 걸로 유명한 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차고 셔터 같이 아예 돼 있더라고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그 에어비앤비 숙소도 보니까 바깥쪽에 아예 차고문 같은 셔터가 내려와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아예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리창 바깥에서 블라인더가 설치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거의 80도로 서 있는 어닝과 바깥쪽에 차고문처럼 달려있는 저 셔터문 같은 것들. 근데 유럽은 이렇게 보시면은 덧문 같은 거가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게 전통 때문에라도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양하고는 다르게 처마가 없으니까 유리창에다 우리나라처럼 창호지로 창문을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종이를 못 쓰니까 창문이 다 나무로 된 덧문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은 창문이 투명하게 바깥을 바라보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벽처럼 되어 있는 나무 덧문이 달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던 건축이 돼서도 유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다른 덧문을 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그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이라는 데 와 있습니다. 그 아테네 시대 경기장을 관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으로 알려져 있죠. 제1회 모던 올림픽을 개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 자체가 그리스 시대 때 그러니까 많은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하는 거에서 유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회 경기를 했는데,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의 이 공간 구조를 보면은 되게 독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유사하게 평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원형극장이 있죠. 그 원형극장 보시면은 반원형으로 된데 스테이지를 볼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의자, 객석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 보시면은 위에서 평면 한번 보시면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부분은 그냥 원형 경기장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11자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객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향성이 생겼냐 하면은 여기서 공연을 하는 이벤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연극 같은 걸 볼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테이지에 서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고 연기를 하니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지가 제일 맞고요. 직사각형으로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달리기나 창 던지기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100m를 직선으로 뛰어야 되고 창도 이렇게 던져야 되고 하는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긴 직사각형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끝에 원형 경기장 앞쪽으로 길게 만들고 11자로 스테디움을 좌석을 배치를 한 거죠. 이러면 무슨 특징이 나오냐 하면은 11자로 되어 있는 공간에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주 보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관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 경기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홈 경기 하는 사람들은 1루 쪽 객석에 앉아 있고 어웨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3루 쪽에 있어 응원을 하죠. 근데 1루와 3루는 서로 약간 마주보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은 하나의 이벤트를 보면서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 거라는 구성에서는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은 그 이후로도 쭉 그냥 진행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대전차 경주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대전차 경주장하고 되게 비슷한 평면 구조를 띠는 게 나보나 경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피아짱 나보나 광장이 되어 있는 그곳인데, 거기도 보시면은 이 올림픽 경기장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는 끝에가 잘라져 가지고 한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지만은 마주보게끔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긴 것이. 그거가 조금 더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거가 콜로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폴로지를 보시면은 원형극장과 경기장과 콜로세움, 대전차 경주장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경기장이 만들어진 그 시대예요. 디오니소스 극장도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는 경기장도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이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관람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가 신전이죠. 신전의 저 위치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앞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의 중심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다 신전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맨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좀 발달해서 이 경기장과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쁜 식당가는 다 지나치고 갑자기 허름한 동네로 가는 아, 예, 여기? 네. 근데 뭔가 이거 엄청 건강할 것 같아. 샐러드. 한국에서는 안 먹는 샐러드를 참 많이 먹게 됐네. 근데 은근 맛있어. 냄새부터 다 끝내주는데. 아니 고기가 입에서 녹아. 그 맛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고개 끄떡임이 나오는. 이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고기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고. 근데 한국 사람도 매운 맛을 좋아하니까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근데 매콤함이 우리가 아는 그 고추장의 매콤함이 아니야. 고추장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잖아. 이거는 후추의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맛있네.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와서 먹을만 하다. 진짜. 사전 답사가 이래서 중요해. 우리 제작진이 식당까지 사전 답사를 해서 시켜 먹어보고. 함박 스테이크인데? 되게 잘하는 집 함박 스테이크 맛이야. 오, 씨. 왓슨 분들은 아테네 오시면 꼭 이 두 개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기 맛도 없어. 엄청 담백하고, 아니 무슨 도쿄의 함박 스테이크 장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온도도 되게 딱 적당하고. 이런 맛집이네. 야, 진짜 맛있다. 이야, 이것도 쟁반 온도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보자. 아, 이분이 튀김을 잘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튀김을 정말 0.1mm 두께로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최소한의 튀김 옷으로 입힌 그런 오징어 튀김 맛이야. 그러니까 그 간이 된 튀김 옷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징어를 그 짠맛이 나는 얌얌에다가 담궈놨다가 튀겼는지. 이 요리사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오징어 튀김 중에 제일 맛있어. 우리나라 분식집에 있는 오징어 튀김하고는 너무 격이 다른.